결혼식 3일 전 아침, 창밖엔 이른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태견은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요동치고 있었다. 빨간 그래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꺾이고 있었다.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19.6%. 마우스를 쥔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그는 빠르게 뉴스를 검색했다. 신규 투자사 회계 부정 의혹으로 주가 급락. 관련 업종 전반 하락세.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던 수익률이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형석이었다. 태견 씨, 지금 상황 봤지? 봤어요. 이 정도면 단타로 빠질 타이밍은 이미 놓쳤어. 지금은 손절해도 손해가 커. 그럼 버텨야겠네요. 버티기엔 변수가 많아. 저건 회복세가 아니라 붕괴야. 형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태견은 눈을 감았다. 귀 안에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안 돼. 지금 빠지면 아예 끝이야. 손이 떨렸다. 그는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잔액, 담보대출, 투자 비율.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결혼식이 사흘 뒤였다. 예물업체는 내일까지 잔금 송금이 필요했고 예식장 계약금도 당장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시은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태견 씨, 드레스 리허설 끝났어요. 너무 예뻤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얼른 같이 보고 싶어요.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나중에 꼭 보여. 오늘 좀 바빠서 연락 늦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손끝에 감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줄기 속에서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겹쳐졌다. 괜찮을 거야.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컴퓨터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마이너스 23.1%. 경고음이 짧게 울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앞의 그래프를 노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울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창밖엔 바람 한 점 없고 도시는 숨을 죽인 듯 정지해 있었다. 태견의 사무실 불은 새벽이 다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서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프는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끝없이 깜빡였다. 46.7%. 계좌 잔액 0원. 마진콜 부동산 담보 강제 처분 예정. 손끝이 서서히 굳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는 무심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은 검은색, 그리고 그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 그 빛조차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 문자였다. 알림 부동산 담보 비율 초과로 자동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의미는 단 하나였다. 이제 남은 게 없다. 책상 위엔 계약서, 청첩장, 결혼식 일정표가 흩어져 있었다. 그 모든 게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처럼 보였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귀에 울렸다. 결혼식, 시은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태견은 결국 시은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다. 태견 씨? 시은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문틈 사이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시은 씨 부모님도 계시죠?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뒤 거실. 시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견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은의 아버지가 얼굴을 굳혔다. 무슨 말이요? 투자하던 자금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견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 욕심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수준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 그 정적을 깬 건 시은의 아버지였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결혼식이 내일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모든 걸 잃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 딸을 그런 불안정한 사람에게 줄 수는 없소. 이 결혼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소. 아버지. 시은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태견 씨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은아 조용히 해라.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단호히 끊었다. 사람은 위기 때 본다고 했다.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이 그 증거야. 내 딸에게 이런 불안정한 인생은 허락 못한다. 태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 있었다. 시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흘렀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시은 씨.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밖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마치 무너진 인생의 잔향처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던 날 아침. 햇빛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태견은 커튼을 치지 않았다. 어제 새벽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책상 위엔 휴대폰이 있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진동, 알림음, 벨소리. 모든 소리가 한데 섞여 머릿속을 울렸다. 형석 태견아,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연락 좀 받아. 제덕, 야, 너 괜찮은 거냐? 나한텐 이유라도 말해줘. 제덕, 나 돈 때문에 뭐라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 걱정돼서 그래. 제덕, 제발 연락 좀 해. 미수 태견 씨, 시은이 어제 밤새 울었어요. 뭐라도 말 좀 해줘요. 문자함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만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딸깍딸깍.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은 어지럽혀진 옷가지, 찢어진 계약서, 그리고 바닥에 구겨진 청첩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였는데 이제는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잔고는 0원, 투자 계좌는 정지, 부동산은 이미 은행 소유로 넘어갔다. 직장에서도 대표직 일시 해임 통보 문자가 도착했다. 회사 공지 최근의 투자 손실 및 채무 문제로 인한 신뢰도 하락 사유로 내부 결정에 따라 대표직은 금일 해임 처리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태견은 그 생각만 되풀이했다. 보육원 시절 혼자 앉아있던 어린 자신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처럼 지금도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었다. 그는 손끝으로 청첩장 한 장을 집어들었다. 시은 앤드 태견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검은 활자가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었다. 하얀 조각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흩날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알림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제덕이었다. 제덕 태견아, 우리 전세자금 대출 내일이라 오늘까진 꼭 돌려줘야 해. 사정은 알겠지만 진짜 부탁이다. 제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잃은 건 돈이나 집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얼굴,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관계까지. 모두 잿더미처럼 손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태견은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린 햇살이 번졌다. 그는 그 아래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에겐 더 이상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자신도 없었다.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태견의 세계로 닿지 않았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다. 가벼웠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이미 절반쯤은 떠난 사람처럼. 휴대폰은 꺼두었다. 배터리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울릴 이유가 없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코끝이 시리도록 맑은 냄새가 났다. 손에는 낡은 통장과 신분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마저도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를 증명하지만 동시에 그가 없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통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태견은 한강 쪽으로 걸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강물 위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일렁였다. 그 빛은 아름답지만 잔인했다. 그는 강가의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문득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구겨진 청첩장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강물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종이 조각은 물 위를 떠다니며 천천히 멀어졌다. 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흘렀다. 시은 씨 미안합니다. 바람에 섞인 목소리는 곧 사라졌다. 멀리 새벽 첫 차가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는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태견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어딘가로 가야 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기록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지워지기 위해.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덕의 번호를 눌렀다가 곧 삭제했다. 그 다음 시은의 이름도 형석의 이름도 지웠다. 화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었다. 그 공백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전원을 껐다. 불빛이 꺼지며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 속에 태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가 곧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는 고요했다. 한강 위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 속 어디에도 이제 태견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다.